자, 문제 이겁니다. 역사 기록을 고고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마 많은 역사 기록들을 보시면요.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 진계의 침략,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한 전쟁들이 기록되는데, 문제는 고고하게는 그러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전쟁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선생님 약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울병록에서 이순신 장군이 영광 대첩을 하셨죠. 그 증거 혹시 남아있나요?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찾고 싶어 하지만 안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 역사 기록은 대부분 전쟁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은 그러한 전쟁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만 가지고 고조선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유무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전 그러면 청동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는요, 세 가지로 딱 증명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청동기를 만드는 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아까 설명 한참 했었죠.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란 것이, 당연 청동기는 비판형 동검이라는 게 결국 사람 죽이는 무기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 비판형 동검 하는 거 보고 이건 실제로 무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이 청동 비판형검이 허리에 꽂혀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칼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제사나 어떠한 제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칼이 그 위험을 가지려면 무엇입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칼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 문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들한테 현대의 총을 들이민다고 하면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리가 없죠. 예. 그거 처음 보는데 누가 무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판 동검이 실제로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제사 기물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기물로서 칼이 등장하려면은 먼저 무기로 사용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도 왜 요즘에도 보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은 작두 위에서 탔잖아요. 저희가 작두를 보면서 아찔한 이유는 저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칼도 원래는 무기였다는 것. 세 번째로 이게 제사입니다. 청동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자신만의 그러한 물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울 같은 걸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이 바로 한데 어우러졌을 때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국가가 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은요, 단순하게 우리 유감스럽게도 고조선 자신들이 쓴 역사책이 없어요. 그거는 중국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떠나서 고조선이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레이더망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조선이 인식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육이 돼야 되겠죠. 교육.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역사 기록이 얼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역사 기록에 바로 고조선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청동기, 이 고조선의 청동기는요, 이 유라시아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푸집을 넣은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거푸집은 청동기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통이 이 유라시아 일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00년 전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썼었던 그 거푸집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자기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거대한 문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동 장인 기술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왜냐? 청동을 만드는 것을 비싸게 사주고 그 사람들을 높은 하이 클래스로 위치시킨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 사람은 스카웃 되어 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왜 우리 반도체 이런 거 기술 있으면은 경쟁 국가에서 이렇게 비싸게 스카웃 해가는 것이 꽤 자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야기하면은 저쪽 먼 나라 있는데 저쪽에는 청동 광산도 풍부하고 나에게 대우도 잘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그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어떤 청동 장인의 무덤인데요. 보세요. 거푸집이 수십 개가 이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술이 더 비싸게 팔리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은 제 기술의 값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들만의 비밀 결사 조직처럼 자기들만의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관리를 한 것이죠. 우리 왜 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그 비밀 결사 조직 있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바로 석공들입니다. 물론 얘는 청동, 그 시작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석공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자신들끼리 감추기 위해서 만들었었다. 그래서 보면은 왜 프리메이슨 기호가 이렇게 컴파스거든요. 자기들만의 그 기술을 보존시키겠다. 아마 청동 장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높은 권유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자체가요. 하나의 퍼포먼스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적점 나왔는데 청동기 관련 유적이 신석기 시대에 청동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재단 위에서 불을 막 부으면서 거기서 청동물을 딱 뽑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약 5,000년 전에 양자강 유역에 있는 중국의 그 신석기 시대의 그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 그것의 보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이것이 역사에는 쓰여지지 않는 보조선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북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특히 만주 지역은 참 자주 다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는요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보고가 되지 않고 그냥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율이 솟는 듯한 그 느낌들을 가끔씩 받거든요. 제가 오늘은 지난 2014년도에 한번 그 전율을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굴 이야기예요, 얼굴. 자,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연나라 장수 진계의 그림이 있었던 그 요양시. 바로 요양시가 여기 이 도시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그 요동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전국시대 때부터 이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중심지로 삼았던 곳인데 거기에 요양시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몇 번 가봤었는데 옛날 그 건물을 작게 그냥 그 비좁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인가 제가 그걸 갔는데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으니까 그동안에 넓어지니까 각종 이제 유물들을 막 넣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었던 그 연나라 장수 진계의 그림.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비파연 동검 하면 저는 또 이제 제 피가 끓어오르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파연 동검 옆에 아까 봤었던 그 거푸집이 발견되었는데 세상에나 거푸집의 뒷면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딱 비누곽만 해요. 비누곽. 이게 그 도끼를 만드는 거푸집인데 이게 약 2,500년 전 거거든요. 여기는 고조선의 중심지죠.
이거만큼 확실한 고조선 사람의 얼굴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비파형 동검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커프집에 위에 새겼는데 그 얼굴이죠.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왜 저기 달리기 하다 보면은 왜 탕 소리 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탕 소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걸 파봐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 볼까요? 이 거푸집에 뒷면을 갖다 이렇게 새겼는데요. 보시면은 얼굴 두 개가요, 양각, 볼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주변을 다 깎아냈다 뜻입니다. 그게 힘 많이 다르겠죠. 거푸집이 쓰다가 좀 심심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파볼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깎아낼 정도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무덤에서 비파형 동검과 다른 수많은 거푸집과 함께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게 왜 그동안 몰랐냐고요? 1990년대쯤에 어떤 농민이 밭 갈다가 발견한 걸 갖다가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박물관 넓어지니까 갖다가 진열을 해 놓은 곳이죠. 지명은 타완촌이라는 곳인데요. 이 무덤 자체가 되게 유물이 많아요. 아마 고조선의 귀족이었겠죠. 자, 근데 이 얼굴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 생각해보면은, 이게 보면은 상투를 들고 있어요. 상투. 고조선은, 그러니까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상투를 틀었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 튀어나오고 전형적인 몽골로이드 특징,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두 명이네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부부일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 걸까요? 예,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부부일 것 같습니다. 부부. 보세요. 밑에 사람은 약간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검정 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닮았다고, 개구장이 닮았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좀 작아요. 밑에 사람이. 작고,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부부라고 봐요. 왜냐고요? 중국의 양자강 지역에 오나라 월나라 있지 않습니까? 오나라 월나라에 검을 만드는 장인들이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부가 그 노하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가장 큰 명검 중에 하나가 간장과 막야라고 하는 부부가 만든 그러한 검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검 자체 이름도 이 부부가 한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그 노하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조합이 결국 부부가 만든 거겠죠.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지도를 보자면요. 이쯤에서 발견됐어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하가점 상층 문화라고 해서요. 고조선의 유라시아 청동기 문화가 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초기에 보여주었었던 청동 광산이 있는 곳. 이 유적지 이름은 에서 발견된 칼인데요. 비파형 동검인데 손잡이가 음양검이에요. 이쪽은 그 남성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뒷면은 똑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여성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가슴이 과장되어 있고요. 성기도 뚜렷하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의 칼에 음양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보면은 얼굴들의 특징들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령 적봉시, 내몽골이 적봉시인데요. 이것과 앞에서 뒤에서 본 이 사람들의 얼굴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헤어스타일이 상투를 튼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몽골 적봉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 지역에 왔다는 걸 증명해주고, 또 이 사람들은 노하우를 부부가
장인이 돼서 아마 만들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청동 장인의 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논문을 썼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고조선 지역은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오나라 같은 시기에 오나라 월나라에서 수많은 그 청동 장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그 이야기와 상당히 잘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고조선의 얼굴을 이제 한번 밝히고 그리고 뒤에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인데 이거는요, 약 한 140명 정도의 사람이 묻혀있는 거대한 무덤을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주인 가장 큰 우두머리의 무덤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큰 무덤들, 저 빈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네, 이걸 볼게요. 보면은, 각 구역별로 출토되는 물건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바로 이 구역, 3구역 보이시죠? 3구역은 중점적으로 청동기의 거푸집만 나온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때 이미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져서 위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이루는 토기하고 이제 이러한 칼들, 여기는 무기, 예. 하나의 그 집단에서 아마 귀족들이 같이 함께 묻었었던 공동 무덤인데 이미 이때 직업의 분화가 되어 있었고 청동기 기술자, 이 당시 엘리트로서 하나의 지위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기반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는 이게, 우리 선생님들 이 전차를 보면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죠? 어떤 영화? 배너. 예. 배너를 하시는 분들, 예. 아마도 나이 또래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공산이 큽니다. 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글래디에이터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그 배너 영화 총 몇 분이었죠? 3시간 반짜리였습니다. 더 길었나요? 근데 저도 한번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전차 경기는 사실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떠올려요. 예, 너무 강렬했잖아요. 더 웃긴 게 무엇이냐? 전차는 실제 전쟁에서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실제 전쟁에서 안 쓰이고 전차장에서만 경기장에서 쓰였으니까 다들 그걸 떠올려요.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바로 전차인데요. 이 전차가 약 2000년, 그러니까 기원도 2000년, 약 4000년 전에 지금부터 러시아 우랄 산맥 쪽에서 처음 이게 발명돼가지고요. 세계 4대 문명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약 3500년쯤 전에 중국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게 전차 부대의 기술이 내려오거든요. 고조선의 전차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왔습니다. 왜냐고요? 전차는 평평한 지형에서만 가능해요. 이거 사막 지형은 이거 전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바퀴살 망가지면은요, 수리하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은 게, 이 전차 하나가요, 이 말이 이게 빠르긴 하지만은 뒤에 무거우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금동에서 발명한 마차는요, 얼마나 경량화 시켰는지 20km밖에 안 됐습니다. 뒤에 타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전쟁이 되니까는 잘 망가져요. 수리해야 되죠.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평원에서만 전차가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전차를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무리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전차 자체는 오지가 않고 무엇이 오냐? 전차를 상징하는 바퀴만 와서 바퀴가 나중에 태양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단우세문경, 우리 거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태양 그리고 바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논문을 하나 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전사적으로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고조선은 아니고요. 아까 봤었던 고조선 옆에 내몽골 적동 지역에 있는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투구를 쓰고 있어요. 청동 투구. 그 다음에 수많은 무기.
심지어 팔에는 이렇게 화살을 막아내는 팔뚝 보호대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네요. 왜 옆으로 누워있을까요? 평소에도 잘 때 이분은 칼잠 주무시나? 예, 그런 게 설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기마 자세입니다. 바로 기마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여기 뼈 있죠? 이 두트뼈. 이것이 되면 이게 옷장으로 휘어져 있어요. 기마인들은 이걸 말 위에 오랫하면 힘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파우의 무기라는 것은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온 전차, 그리고 그와 함께 왔었던 그 사람들의 무기의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자, 기술, 무기, 세 번째 제사죠. 제사 그러면 또 샤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샤만 관련된 것은요, 혹시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무료로 강의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샤만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청동기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청동 단생경입니다. 예, 요거는 청주 오성에서 출토된 것을 최근에 봤는데요. 보세요.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 보세요. 아, 이거 0.01mm도 안 되는 이 콤파스를 써가지고 쓴 이 기술들을, 이 기술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완벽하게 복원하기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요, 다른 나라에다가 이거 우리나라만의 신비스러운 유물 하고 보여줄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 신라의 무슨 거 있죠, 유리병, 황남대충 유리병, 그거요. 러시아 흑채연안 가면은요, 방에 꽉 차 있을 정도로 흔해요. 그러면 별로 우리나라는 자랑할 게 딱히 감명을 줄 만한 게 없는데, 가장 감명 깊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울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도 쉽게 복원 못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들? 이 무늬는요, 거울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 이 샤만이 붙여놓는, 옷에 붙여놓는 이 뒷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의복의 안감 같은 겁니다. 안감에다가 장인 정신으로 문양을 왜 냈을까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거울의 뒷면을 누가 본다고? 이게 옷에 붙여 있는 건데. 자, 샤만이, 저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샤만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초원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의식을 하는데, 온몸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과 이 가슴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이런 그 푸른 빛이 아니라 황금빛이에요. 갓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움직일 때마다 태양빛이 반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고, 방울 소리가 사람 진짜 홀리게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마 이러시면 선생님들, 좀 이렇게 우리 강 교수님 뻥이 약간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니요. 선생님들, 초원에서는 어떠한 음악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보세요. 살다가 방울 소리 영롱한 방울은, 소리는 사람을 갖다가 홀릴 정도, 저도 그 경험해봤으니까요. 자, 그렇게 움직이는 거울에 그 뒷면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디테일을 왜 넣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샤만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바로 그에게는 신통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울 뒤에 숨겨진 이러한 그 놀라운 기술들은 쉽게 흉내낼 수가 없겠죠. 즉,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신의 기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 신통력의 아마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 원래 이러한 신통력과 제사의 관장 능력은요, 다른 사람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권위와 물건에서 나온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기술이, 청동기의 기술이 제사에도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게 전부 다 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태양을 상징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거울을 거는 샤만들, 지금도 샤만들 다 거울 걸죠? 공통적으로 태양의 바퀴, 내지는 그 태양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그 비파우너에서 나온 대표적인 거울인데, 이렇게 지그재그, 번개무늬입니다. 번개무늬. 예, 이게 바로
그 태양빛을 상징한다는 것은 인도의 옛날 책이죠. 3200년 전의 책인 리그베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치 히틀러의 있죠? 히틀러 마크 있죠? 스와스티커. 그거랑 불교의 만자랑 비슷하죠. 히틀러가 불교를 믿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둘이 같은 계통, 같은 시작이에요. 둘 다 태양을 상징하는 지그자그 무늬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틀러가 원래 화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당 만들 때 고대의 문양 사전들을 보다가 산스크리트의 글을 보고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번개와 같은 그러한 전통에서, 그러니까 유라시아는요, 추원을 가운데 두고 동서양 서로 다양한 것들이 계속 정신 이데올로기와 기술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요. 그들 사이의 문화 교류는 정말로 이렇게 빈번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신앙만큼 사람들의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도 기독교 믿는 분들 많죠. 인도 한 번도 안 갔다 와도 부처님 믿는 분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거울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예,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팔주령. 예, 그 다음에 사슴뿔령 모양관. 이거는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세종농금이 아니라 현재 20세기 만주의 샤만이 쓰고 있는 복장입니다. 호른벌이라고 해서 중국 만주의 북방 있죠? 대흥하는 산맥에 있는 샤먼의 옷인데요. 지금 봐도 우리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청동기의 기술은 비밀스러운 자신들의 제사 그리고 그 실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문풍습은 무당들 사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 정리해서 기술, 무기, 그 다음에 제사, 한데 어우러져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중국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뿌리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두 자밖에 안 나와 있는 고조선 가지고 머리 아파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청동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고조선 그리고 이번 다음에 공부할 들으실 부여도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이지만 고고하게 주도적인 위치를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동기를 바라본 고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쏙 말랑말랑한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남한으로 전파된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호남 지역이 비파용 동검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 호남 마하 문화권은요, 고조선의 확산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마한 역사권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로 넘어갈게요. 모피무역. 예. 제가 고조선을 대해서 논문을 쓴 것 중에서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가장 쓰면서 재미있게 연구했었던 분야가 바로 아까 얼굴, 그 다음에 모피인데요. 제가 석사 논문까지는 비판 논검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죠. 러시아 그때 힘든 때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굶어도 옷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모피를 다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돈 없는 유학생이어도 모자하고 외투는 좋은 걸 사야 된다. 그것이 너의 상징이라는 그러한 저한테 충고들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온대 지역, 우리 요즘엔 되게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엄청 추웠습니다. 겨울이. 난방도 안 됐고 해서 따뜻하고 가벼운 모피 코트는 신분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입니다. 시베리아가 왜 러시아 땅이 되었는지 아시죠?
코사크인들이 모피 찾으러 가다가 실제로 농담이 아닌 진담입니다. 우랄 산맥을 넘어서 70년 만에 캄차카 반도까지 갑니다. 모피 구하러. 그래서 그 당시가 그 유럽이 소빙기라고 해서 아주 추웠었던 시절이거든요. 시베리아 모피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 유럽의 모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깔아앉았습니다. 또 하나 있죠. 캐나다. 캐나다 나라의 시작이 모피 무역회사였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도요, 모피 교역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의 활동 범위 넓혔습니다. 자, 이 모피의 세계사는요, 책도 많이 나왔고요. 주로 외국에 나왔으면, 제 말, 이거 너무나 길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모피는 전 세계 온대의 공통적인 명품입니다. 혹시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서 결혼하실 때 혼수로 모피코트에 가신 분들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죠? 예. 얼마 전까지도 서울에서는 모피코트 매장이 꼭 백화점에 꼭대기층에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고조선을 기록하는 그 기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조선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기록은 무엇이냐? 바로 관자라는 책이에요. 관자. 관자는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었던 현재 산동반도 제나라에 있었던 제나라의 일종의 컨설턴트였죠. 물론 관자라는 책은 그 다음 후대에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관자 때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죠. 그때 제환공, 제나 왕이죠. 제나 왕 환공이 이 관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산동반도에 있는 산동반도 그러면은 그 당시 중국의 내부에서 본다면은 동쪽의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동이족,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 춘추 시대까지는 산동반도를 의미했습니다. 그건 외진대였거든요. 자기네들을 작게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들의 특산품들을 쫙 언급합니다. 관자가. 그러면서 조선이 있다. 조선에 무엇이 유명하냐? 문피가 유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문피. 이 문피는요, 얼룩무늬, 호피입니다. 호피. 호랑이 얼룩무늬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호랑이 모피 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모피 중에서 얼룩무늬, 표범이건 시라손이건 호랑이건 하나 만만한 동물이 없습니다. 제일 귀하죠. 천자만 이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춘추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려면은 왕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피무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의 특산품이 고조선에 있으니까 산동 만들면 각게 붙어 있잖아요. 받아와라.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다른 춘추 제국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복속을 하면은 너가 그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호피무늬의 가족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걸 저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흘러갔는데 러시아에서 그 모피 코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마무리된 것은 10년 더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최근에 모피의 상향도인데요. 볼까? 이거는 나나이족. 이거는 그 고조선의 고구려에 복속되었었던 그 일족인데요. 말갈족의 이제 후예입니다. 보시면은 겨울이에요. 이렇게 스키를 타고 설피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잡았습니다. 모피코트 사냥은요, 주로, 모피 동물이 되겠군요. 코트처럼 되진 않았으니까. 동물은 겨울에 잡아야 됩니다. 겨울 초에. 왜냐면은 그때 털갈이하고 털이 가장 두꺼울 때고요. 겨울이 아니면은 이 모피 동물들을 잡지를 못해요. 이 눈 푹 빠지기 때문에 이때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피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에도 많은 전시품 되어 있죠. 참고로 이 모피 가공 때문에 때로는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모피 동물들이 있는 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패스트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즘에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1920년대에도, 1910년대군요. 예. 그 3.1운동 날 때, 만주에서 한번 패스트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때 최초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마스크 기원이 만주예요. 예. 근데 그게 시작이 모피 가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설치류의 그 균이 옮겨서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전통사회였으면은 다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죽고 끝날 텐데 그때 때마침 만주 철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철도 따라서 쫙 퍼진 거였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약간 뒷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모피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었죠. 예, 요거는 실물 2500년 전에 모피 코트입니다. 알타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알타이는 무덤에 다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요. 고대로 저기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학하던 그 연구소에서 발견한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고조선의 모피가 실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썩기 쉽잖아요. 아까 봤던 타지리 문화는 얼음 속에서 무덤이 발견됐거든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해발, 시베리아 춥기도 하지만요. 해발 2000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을 파면은 그 밑에는 여름이 되어도 얼음이 아직 안 녹는 영구동굴대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저 북극해에만 있는데요. 이 시베리아 초원 지역 중에서도 고원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무덤을 땅을 파면은요. 얼음 속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파죠. 그럼 또 좋은 게 시신이 안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음 땅에다가 파서 다 놓고 그 위에 우리 나무로 된 무덤방을 덮고 그 위에 돌들을 신라의 고분처럼 돌들을 쫙 쌓아놔요. 그리고는 8월 말이 되면은 9월부터는 이제 처음에 비가 좀 내리다가 눈이 내리거든요. 자, 비가 내려서 빗물이 그 나무관 있죠? 나무관에 들어가요. 마치 우리 목욕탕에 욕조 받아놓듯이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10월, 11월 달 되면은 그 안이 통째로 다 냉동고가 되게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2000몇백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쯤 운이 좋아야지 실물이 나와요. 근데 고조선은 실물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만주에 있는 유적에서 동물뼈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동물뼈. 예. 근데 문제는, 모피동물은, 혹시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고기 중에서, 호랑이 고기나 시라소니 고기 이런 거 드셔본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면 밍크 고기. 죄송합니다. 밍크 고래가 아닌 고기. 예. 자, 모피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들은 맛이 없답니다. 저도 사실 안 먹어봤는데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리고 포악해요. 모피동물들은. 그래서 잡은 죽시 현장에서 죽여서 가죽만 벗겨서 가지고 오지 그거를 그 몸통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발견돼요. 이 집자리에서. 왜 그러냐? 바로 모피동물의 털다리 때문에 그래요. 약간 빨리 잡았으면 얘가 지금 아직 모피 털이 막 부성부성 빠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키우는 거예요. 그 털 다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두더지, 비버 이런 뼈들이 나온 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지도에다 놓고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모피를 가공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인데 요거는 또 약간 복잡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뼈들을 모피동물의 뼈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실제 모피동물의 산지는 어디였을까요? 네. 자, 요거는 보면은 최근에 19세기까지 유행에 있었던 그 모피 교육 산지의 어떤 한 모습인데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모피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곳은 백두산과 압록강 중상류 지역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이 당시에
고조선은 백두산 지역에 없었어요. 고조선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이 요동반도와 서북한 이 서해안 지역에 있었지 깊숙한 백두산 쪽에는 없었어요. 그 무엇이냐?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는 없지만은 백두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피를 받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이쪽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중국이 어디로 넘겼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산동반도로 넘겼습니다. 지금도 왜 그 웨이하이나 칭다오 한국과의 교류의 중심지 아닙니까? 고대부터 그 루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재밌는 게 고조선에서 들어오는 산동반도의 항구의 이름이 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모피의 산지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에서 모피가 유명한 곳은 척산이다. 왜냐? 거기서 다 집화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중개무역을 종사했던 것이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개무역을 했냐고요? 예, 바로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피 사냥꾼들은요, 철저하게 이 모피 동물들은요, 이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 살면은 절대로 같이 못 삽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피 사냥꾼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세기에 청나라 관리가 모피를 주고받는 장면인데, 모피 갖고 오면은 비단이나 생필품과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모피 사냥꾼들이 좋아하는 것은 필요한 물건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사를 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치 우리 무슨 바자회처럼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하면서 모피를 갖다가 받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모피 코트가 필요한 곳은 온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피가 나는 곳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아주 외딴 추운 한대 지역입니다. 너무 멀어요. 중간에 누가 중개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중개무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모피랄까 유명하다는 한 줄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명품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동과 서가 없다 입니다. 이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게 아마 이것도 고조선의 모피하고도 유사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모피회사에서 파견된 관리, 그 다음에 이거는 모피를 만드는 그 마을의 추장입니다. 추장.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사람이 거간꾼이에요. 거간꾼. 막 이렇게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보세요. 쓸데없는 장식들을 막 뒤에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박한 모피 사냥꾼들을 막 꽂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물건들을 막 줘가지고 이거를 막 치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모피를 걷어오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기원이 코사크인들입니다. 코사크인들이 나중에 모피 찾으러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시베리아 유학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 이 모피가 시작이 돼서 그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10년 전에 끝마쳤었던 10년간의 연구를 했었던 고조선의 모피 무역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하나 더 작년에 제가 이 모피 무역의 두 번째 글을 썼는데요. 그거 잠깐만 얘기 드리고 그 다음 거 이야기할게요. 얼마 전에 압록강 중류가는 좀 추운 산골 지역이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유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몰살돼서 하나의 큰 구덩이에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묻혀있는 게 발견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모피를 가공하는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모피뼈와 함께. 그래서 모피를 가공할 때 주의할 점, 바로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었죠. 패스트 같은 전염병.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한 사람, 원래는 그냥 한 명씩 다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쭉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듯이 사람을 쫙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무덤을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썼던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도 보면은 현실과는 참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 쪽으로 이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피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바로 설치류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작년에 제가 연구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은요 논문으로는 내진 않고요, 그냥 책으로만 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 내기까지는 고고학자가 내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한데요. 음악 그리고 음식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 공무도화가 다 아시죠? 니마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요라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그 노래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무도화가의 또 다른 이름이 공후인이에요. 아마 국어 시간 잘 배우신 분들 다 이거 저 맨날 미축축을 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공무도화가는 글자 그대로 이 뜻이에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는데, 공우는 무엇일까요? 공우인. 이는 노랫가락입니다. 공우는 뭘까요? 바로 하프입니다. 하프의 노래예요. 다시 공무도화가의 별명이 공우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프를 치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길다란 하프가 아니라 이거는 손하프인데요. 손하프는 손 위로 뜬 작은 하프는요, 기원이 실크로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쉬워요, 만들기.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 신강성에서 발견된 약 3000년 전의 하프인데요. 이게 이제 말 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조립해 놓으면요, 탁탁 접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줄도 그냥 이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 위에서 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러한 음악기죠. 공무도화가라는 것 자체가 나온 배경이요,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 중국은 사방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도 이때 멸망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지역의 민요를 채록해서 군가처럼 부르게 하면서 이 전쟁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군인 가요집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바로 이 고조선의 노래인 공무도화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공무도화가인데 하프의 노래라고 붙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이 고조선에 이미 실크로드에서 온 하프가 이미 있었을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논문으로 안 썼냐고요? 아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최초의 노래가 하프의 노래이고 공우의 기원은 실크로드. 이거는 팩트입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나왔고요. 이 실크로드의 하프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의 그 서튼 후라고 해서요, 그 영국 7세기 때에 아주 그 거대한, 우리로 말하면 신라의 황남대충 같은 무덤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 집에 있으시면요, 더 디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더 디그? 디그는 땅바다 뜻이죠. 그게 바로 그 서튼 후에 그 황금 무덤을 파는 이야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밌겠네요. 국악자니까. 근데 그 서튼 후의 무덤에서 실크로드의 하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실크로드의 것과 같다는 것이 지난 연말에 논문으로 이제 총 출판돼서 제가 그걸 입수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 문화 교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물질은 사실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물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 예술, 미술, 수많은 것들이 같이 갔을 때 비로소 교류가 됐겠지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악기 같은 경우는요, 유적으로 거의 유적에 남아있지가 못합니다. 이 3000년 전에 하프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 실크로드는 신강성이죠. 모래사막,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물질들이 거의 썩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운 좋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어 시간에 암기하는 그러한 고조선의 가요가 아니라 아마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국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유라시아와의 그러한 넓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또 제가 이 남도를 왔는데 먹는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여기는 가자미 식혜는 안 드시죠? 제가 이 전라남도 음식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홍어밖에 몰라가지고요. 예. 영산포 가서 홍어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그 러시아 유학 시절에요. 시장에 가면은 꼭 고려인들이 한쪽 섹션은 다 차지해서 한국 음식들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한국 음식이요, 선생님들이 먹는 그런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약 100년 전에 함경북도에서 연해주로 넘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00년 전에 한국에서 분화가 되었고요. 주로 북한 음식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 중에서 러시아 말로 히에라고 했어요. 히에가 바로 회예요. 회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신선한 생선회가 아니라 삭혀 먹는 그러한 회가. 그러니까 저에서 해라길래 이거 생선회인 줄 알고 사 먹어봤는데 시큼하니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광주에도 고려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시면은 고려인들의 국수하고 이 히에 꼭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마 삭혀 먹는 맛이 아마 전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먹는 이게 주로 원래는 그 가자미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 함경도 지역은.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 내륙 지방이니까 그 민물 농어가 있어요. 농어 중에서 민물 사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약간 그 생선 맛이 좀 이렇게 심심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그거 갖다 많이 하는데, 좀 말이 길었네요. 예. 젓갈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젓갈이 한무제, 한나라 왕을 매혹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그 이야기인 즉슨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 두 가지 루트로 갑니다. 하나는 해군이 가고, 또 하나는 육군이 가서 협공을 해서 왕검성에서 만나서 협공을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한나라의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수군과 육군의 사인이 안 맞고 나중에 따로따로 공격하다가 둘 다 패해서 아주 한무제가 대노를 하죠. 결국은 이 고조선 안에 그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그 성문을 열고 이제 투항하게 만들어서 정벌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마천의 조선열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은 육군 장군이건 수군 장군이건 둘 다 벌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이유긴 한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에 그 산동바도 앞바다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해로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연구하고 실제로 한무제도 그 지역을 바닷가를 순시를 해요. 자,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 또 우리 청와대를 옮기네 아니면 경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 좋아했던 순행이죠, 수행. 아니면 그 한나라의 황제들의 순행할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씬거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황제가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닷가에 있었던 어부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야죠. 여기 같이 있다가 나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땅 속에다 묻어놓은 젓갈들의 뚜껑도 닫지 못하고 그냥 몸만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지나가다가 냄새가 되게 그 젓갈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냄새가 좋은데 뭐냐? 약간 저쪽에 흙 땅속에서 누가 묻어놓은 게 있다 해서 가지고 와봐라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축이, 예, 그래서 축이는 뜻은 오랑캐를 쫓아냈다는 뜻도 있지만요. 또한 뜻은 오랑캐를 놀아냈다. 예,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이게 중의법이에요. 어떠한 유행이나 맛을 쫓아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맛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던 그 산동반도 바닷가에서요, 고조선까지는 우리 그 황해 문화권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폐충이 있고 젓갈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해안이라고 하는 지리 환경에서는 젓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생선 젓갈이 주는 감칠맛, 이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다들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무제가 그거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역사 기록에 남길 정도로 썼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 남도의 음식이나 문화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리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조선은 서해안 쪽에서 있었으니까 서해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맛의 문화 전파도 남도까지 저는 있었을 것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번에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막연하고 따분한 고조선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살아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들만의 자랑이 아니고요. 세계 역사의 보편적인 모습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름만 있었던 나라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냥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만나서 이루어진 바로 그 최초의 나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모습들은요, 고대사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면요, 고대사는요, 현재 알고 있는 거에서 100년 뒤건 200년 뒤건 그 사료가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면에 고고학은 무한정 증가합니다. 선생님들 과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고고학이 말하는 과거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30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50년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이 같을 리가 없어요. 계속 우리들의 과거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매일매일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사진인데요. 제가 고조선을 강의하면서 아까 제가 왜 제 마음속에서 무슨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04년도였습니다. 중국 윤영성 조양시. 이 사진이 아마 제 그 학문적인 여정, 이렇게 아직 일천합니다만은 큰 전환점이었던 거인데요. 제가 이때 비파형 등급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쓸 때까지도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박사를 곧바로 시베리아에서 하는 바람에, 주로 러시아 쪽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조선의 실제 유물들을 보지 못했고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유물들을 영접했다. 요즘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귀한 물건 만났을 때 영접했다는 표현 하는데, 영접했고요. 이때의 그 느낌이 저를 지금까지도 고조선 연구에 묶어놓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만은 고조선이 조금 더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고 또 그러한 거품들을 제거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까지 우리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새롭게 자료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한번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